두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이성철 씨는 얼마 전 가게 하나를 폐업했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는 최저임금 때문에 결정적으로 폐점을 하게 됐고요. 이점포도 그렇고 저점포도 그렇고 적어도 월 인건비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확실히 체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 가게인가요? 예. 이거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2015년 8월부터 했습니다. 닫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닫은 지는 이제 한 올해, 아니, 이번 달 4일부터 닫았어요. 예,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뺀 것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물건 좀 빠져있고 창고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폐점하기 전에 이제 그 재고 실사를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폐점했을 때 좀 뭐 속 시원하다고 생각도 하고 뭐 여기서 한 2년 반을 또 버렸으니까 좀 화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억울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가게를 차리는 데 든 돈은 현금 5천만 원, 담보대출 4천만 원을 포함해 9천만 원 정도. 문을 닫기로 한 지금 수중에 쥔 돈은 얼마 없습니다. 권리금은 당연히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거는 건물 보증금 정도 이제 건질 수 있는 한 2천만 원 정도 건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빚이 아까 얼마?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오픈했을 때부터 계속 적어도 월 100만 원씩은 계속 제가 돈 까먹었으면서 했으니까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가게를 연 후 얼마 되지 않아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또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편의점과 합치면 이 동네에만 편의점이 무려 4개. 게다가 기존에 있던 마트까지 24시간 영업을 시작해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오픈하고 얼마 뒤에 본사 쪽에서 저기서 오픈을 시켜버렸는데 처음에는 그 250m 조금 벗어나요. 저희 이제 법적인 거리가 250m인데 벗어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쪽 아까 보셨겠지만 양쪽으로 있고 큰 슈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서 밀리니까 저쪽에서 이제 가격을 다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편의점 사장들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인상된 최저시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현실. 안 그래도 간신히 버텼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늘어난 인건비가 결국 발목을 잡은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없는데 너무 그러니까 편의점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방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좀 너무 빨랐다 싶긴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아쉽죠. 좀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업종별 차등비를 좀 두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올리니까 좀 거기도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도 있죠. 문정부 들어와서 단행했던 16.4%는 우리 경제 현실을 무시한 아주 과격한 인상폭이다, 무리한 인상폭이다. 그래서 후유증이 많을 거라고 제가 국회에 가서도 증언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올리기 전에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근로자가 건 3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거의 한 13% 이상이
이거 이하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데 이제 어떤 아주 영세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근로자의 거의 30%에서 40%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6.4%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다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영세 업종 중 하나인 봉제 공장. 김동석 사장도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멀리까지들 방문하셔서 나 같은 경우 작년에 현장에서 공장에서 한 2억 정도로 손실을 봤어요. 4대 보험 다 해주지, 퇴직금 다 해주지. 다른 공장은 그런 걸 해주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해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내가 단가를 뭐 다른 데 같이 식당 같이 뭐 1,000원 올리겠습니다라고 올려서 주는 게 아니고 본사나 거래처에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정부에서 그 똑같은 잣대로 되고 무조건 올려라.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게 크든 적든 모든 사장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조그만 공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보다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는 사장님. 한솥밥을 먹은 지 20년이 넘은 터라 직원들도 사장님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글쎄 사장님이 어려우시니까 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떤 마음이세요?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빠른 시일 안에 해줬으면 좋죠. 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3만 원 받아서 뭐 하느냐는 얘기죠. 내년이면 없어질 정책인데 그럼 13만 원 받아서 지금은 정부에서 13만 원 주니까 너희들 갖다 주겠다. 그럼 내년에는 그거 까겠다. 기분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하지. 솔직히 사장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만둬주면 나는 고마워요. 그게 현실입니다.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규모를 줄여서 일할 수가 있는데 봉제 공장은 본사와 거래처에서 정한 일방적인 단가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은 어쩌면 요원한 일일 테죠. 최저임금을 갖고 그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세상이 공평해야죠. 대기업 노조는 연봉 1억씩까지 가고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연봉 3천만 원도 못 가져가는 게 이 세상인데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최저임금이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해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제조업 비중으로 보면 대재벌사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화청 간의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단가 인하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생하면서 인건비가 오른 부담이라든가 내지 원부자재가 오른 부담이라든가 전체 재반 비용이 오른 비용을 좀 같이 공동 부담해야 되는데 마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담을 그 하청에게 책임진다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좀 해소돼야 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산업적인 특수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즉 사용자가 져야 할 부담이 특정한 그 영세업체에게 몰린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원청에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부과되고 그 책임을 그 대기업들이 분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오히려 계속 그 물타기 하고 쪼개고 나눠서 그것을 본래 취지를 손상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제도의 후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우리 주위엔 아직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20m 높이 상공에서 벌써 181일째 투쟁 중인 김재주 씨.
신호등자들은 최저임금을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소정근로 시간이라는 것을 보통 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은 뭐 10시간에서 12시간, 15시간까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좀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개월 전 김재주 씨의 고공농성이 시작되면서 동료들도 함께 천막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김재주 씨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물을 데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데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하필 추울 때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수염이 지금 너무 많이 원래 이렇게 수염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지금 자른 거예요 이게 지금. 소변 대변도 다 내렸고. 네, 다 봤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산업금제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냅니다. 월급은 산학금을 내고 남은 돈과 기본급으로 구성되는데요. 문제는 기본급을 좌우하는 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산학금도 함께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전주 지역에 7,530원 올해 도입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임금을 또 동결시키고 최저임금에 위반이 안 되게끔 시간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4시간, 많으면 4시간 10분 이 정도로 또 줄여놓고 산학금은 오히려 5,000원 이상을 시켰어요. 거의 대부분 사업장. 그러면 임금은 제자리고 산학금을 또 인상시켰으니 임금 삭감이 5,000원이면 약 한 달에 12만 5천원의 산학금이 늘어나거든요.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고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택시 노동자들이 오직했으면 최저임금 인상시키지 말아라.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소정근로시간 줄어버리고 산학금만 올라가니 하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2009년 7월 1일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됐을 때처럼 시간을 줄여서 벗어나는 방법, 산학금을 막 올려서 벗어나는 방법, 요것을 법적으로 좀 보강하지 않으면 택시는 최저임금 아무리 올라가 봤자 남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택시 기사의 기본급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통은 하루 8시간. 그런데 뭐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다 줄여서 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이 산학금을 12만 5천 원 달라면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12시간 일해야 돼. 치아로. 그러면 몸이 축 나갔죠. 무릎도 아프고 좀 안 아플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내면 이제 잘못하면 회사에 빚지죠. 내가 5일 동안 아파서 있으면은 돈을 하나도 월급에서 못 받고 거꾸로 내가 회사에 빚을 지게 돼요. 내가 만약에 어디 아파서 일을 못 했다든가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5일 일을 못 해버리면은요 한 50만 원 빵꾸나잖아요. 그럼 월급 하나도 못 타요.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한 달에 7, 80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소정 근로시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에서 15시간까지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시간을 5시간 뭐 40분, 뭐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기본급을 주는 즉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그 근로시간을 현실과 다르게 간주근로시간으로 약정하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법 위반인데 사실은 법을 악용해서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의 취지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이제 회피해 가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밤 9시 모두가 편히 쉴 시간. 이중원 씨는 거꾸로 이때 출근을 합니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거를 각 해당 집중국으로 보내는 거. 여기 이제 성남 집중국으로 하는 거예요. 일은 힘들지만 월급은 고작 최저임금 정도. 힘은 안 드세요? 일하실 때? 뭐 들죠. 근데 좀 익숙해져서 뭐 할만합니다. 네. 근데 그나마 지금은 일이 좀 말하자면 이제 한간철이라 좀 낫죠. 근데 막 명절 때라든가 채번기 이럴 때는 물량이 무지 많아. 지금은 막 3배, 4배 되니까. 근데 밤에 꼭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급여죠, 급여. 차이가 나요? 그쵸, 1.5 차이 나니까요. 근무하면 얼마고 밤 근무하면 얼마 정도 됐어요? 낮에는 한 150에서 160 정도. 이번에 올라와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야근은 이제 1.5 하니까 한 220 정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선택한 야간 근무. 밤낮이 바뀐 탓에 집에 와도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이중원 씨는 7년 전 우체국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그 자녀 처음에 1.5 해서 135만 원. 2012년도에 135만 원 받았어요. 야간 월급이. 그럼 135만 원이면은 시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4,580원. 4,580원. 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늘어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최저 시급도 연차별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많이 싸웠죠. 그러니 이제 각종 수당이 또 생겨나서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죠. 계부 실수령이 230. 실수령이 230. 네. 저희는 수령액으로 주로 타지니까. 생활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어떻다고 보세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둘인데 둘 다 휴학하고 지금 돈 번다고. 전부 다 물론 약자금 융자 등록금 마련하고 했고 생활이 안 되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월세에 생활비에 늘 빠듯합니다. 사교육이라곤 막내 아들에게 처음 시켜봤고요. 딸들도 힘겹습니다. 제가 방학 때만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딱 2달 반 알바 방학 동안 꽉 채워서 하고 그걸로 한 학기 생활비 쓰고 또 벌어서 또 한 학기 쓰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뭔가 생계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걸 아예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답한 현실, 때로 아이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는구나. 아빠가 돈을 적게 벌어갖고 뭐 그런 건 불만 없니? 그런 거? 뭐지? 용돈 많이 안 주고 그런 거. 진수는? 없으면 거짓말이지. 없으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뭐 방학에도 알바 안 하고 막 용돈 받아서 쓰는 애들 보면은 나도 좀 용돈.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근데 그건 막 그래서 뭔가 아빠나 엄마한테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좀 더 약간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구김없이 잘 자란 아이들. 자립심도 빨리 배웠고 아빠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갈 정도로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습니다. 자력갱생이야. 난 성가하려도 고3인데. 아빠가 와가지고 잠깐 같이 차 밀고 그랬었죠. 느낌 바는 없었어요? 느낌 봐요? 진짜 힘들구나. 아버지 만나서 아빠 만나니까 느끼는 거 없어서 어땠니?
아빠 만나니까 아 작업장에서 아는 척해요 자꾸.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니, 특별히 말은 없었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통은 최저임금이고 또 아버지가 일하는 데는 보통 피할 것 같은데 왔잖아요. 그걸 보고 아 얘가 어떤 마음이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되게 기특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최저 월급 157만 원으로는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자유주의 경제 국가들이 노동빈곤과 양극화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회보장 체제나 이런 소득 지원 정책으로 그게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일수록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저임금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채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복지 체제가 뭐 좀 더 공고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저임금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좀 전환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 어떤 이들에겐 그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